네, 오정근 교수님 모셨습니다. 오늘 오 교수님께서는 전환기의 복합위기 이런 주제로 말씀을 자세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그 전에 참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그 기업이 나오는 청문회 혹시 보셨습니까? 보셨으면 한 코멘트 듣고 싶은데. 못했습니다만 바쁘셨군요. 다른 또 세미나가 또 그 시간에 있었는데요. 신문을 통해서 봤는데 정말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는 대외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이미지 손상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한 중 하나가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외 브랜드 가치를 이만큼 올린다는 것이 굉장히 피눈물 나는 노력으로 쌓아 올린 거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대외적인 그런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면은 우리나라 수출을 과연 지금도 추락한 수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도 또 한 가지는 대내적으로도 국민들의 반기업 정서가 확산돼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대한민국은 이상하게 일자리를 창출해주는 기업에 대한 그 반기업 정서가 많다는 것이 큰 문제인데 반기업 정서가 확산돼서 자꾸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게 됩니다. 지금 어제도 우리 그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1억 불 이상 수출한 기업이 5년 전에만 해도 219개인데 지금은 55개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수출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나라 많은 기업도 해외로 나갔다는 얘기예요. 큰 기업들이. 자꾸 이렇게 되면 일자리를 누가 만들 것이냐. 지금 정치인들이 뭐 정권을 잡기 위해서 싸우는 것은 정치인들의 속성이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경제만큼은 살려야 한다는 그래야만 수권 정당으로 자세가 되는 것이죠. 우리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과연 수권 정당이냐 아니냐 보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 저는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 대기업 총수의 법률을 위반하거나 잘못한 것이 있으면 당연히 수사를 통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이런 식의 그 대내외적으로 추락을 초래하는 이미지 추락을 초래해서 경제에 타격을 주고 기업가들의 그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이런 일은 정말로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압축적으로 우려점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토픽으로 바로 들어갈까요? 오늘은 이제 전환기 복합위기라고 해서 이 두 가지는 하나는 지금은 전환기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전환기라는 것을 분명히 잘 알아야 되고 복합위기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그 복합적으로 원인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기가 하나의 단선 구조가 아니라 복잡한 그런 위기 구조를 가지고 위기가 오고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우선 저 한번 보겠습니다. 전환기라는 뭘 전환기를 하냐면 첫째로 세계 경제 패러다임이 완전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첫 번째로는 자국 일자리 중심의 보수화, 반세계화가 이제는 뭐 거의 이제 보수화, 반세계화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이 피할 수 없는 근본 일척에 지금 대싸움이 붙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산업혁명 구조 단계에서 지금 4차 산업혁명에 급진전되고 있는 이것이 앞으로 5년 내지 10년이면 거의 4차 산업혁명의 대세가 그야말로 국가적 운명이 결정될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과거에 산업혁명은 한 300년 전에 있었는데 300년 전에 산업혁명에 성공한 국가들이 선진국이 된 거고 산업혁명에 진입하지 못한 국가들이 후진국이 된 거거든요. 식민지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4차 산업혁명도 앞으로 이 혁명의 속도나 양이 질과 양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5년 내지 10년 내에 승패가 결정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지금 뒤지면 안 된다. 이런 엄청난 두 가지 큰 변화가 지금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을 전환기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이렇습니다. 일단은 자, 그러면 자국 중심의 보수와 반세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이것이 이제 원인은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흔히들 뉴노멀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는 장기 정체론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서머스 같은 교수는 세큘러 스태그네이션, 장기 정책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고요. 그것 때문에 각자 자국 중심에 살기 위해서 보호무역주의와 환율 전쟁을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단적으로 트럼프가 이제 당선되면서 대중 대멕시코 혹은 주요 교육 대상국에 대해서 보호무역주의를 하겠다. 중국 상품에 대해서 45% 관세를 물리겠다. 뭐 등등 얘기하고 그다음에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등 환율 전쟁하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현재 세계 경제 성장 둔화에서 오는 자국의 일자리 보호를 위한 그래서 양자간 또는 다자간 그런 무역 협정도 전부 다 다시 리뷰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면 세계 경제가 위기 이전에 하고 위기 이후하고 성장률 차이가 확 나고 있습니다. 위기 이전에는 보통 한 3%
3, 4% 되던 것들이 위기 이후에는 거의 2%대 밑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평균으로 볼 때. 그래서 지금 문제가 그리고 아까 얘기한 장기 정책은 그 세큐리티 스태그네이션은 지금 경제가 잠재 성장 수준 자체가 추락하고 있다. 예. 그리고 또 단기적으로는 그 추락한 잠재 성장률 수준마저도 달성 못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과거의 잠재 성장 수준에 비해서 굉장히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잠재 성장 수준 자체도 추락을 하고 그 추락된 잠재 성장 수준마저도 달성 못하는 현상을 세큐리티 스태그네이션 이것이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 장기 저성장이라고 지금 했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이러한 원인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게 노동시장의 이력 현상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2008년 이후에 몇 년간 건 7, 8년간 성장이 지체되면서 근데 2008년에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지금 성장이 회복되면 취업할 수 있냐 그게 아니란 얘기거든요. 몇 년 지나면 인간의 체화되어 있는 노동력이 상실되는 현상. 그래서 노동시장에 진입 못하는 현상을 기계보다 사람이 더 많이 쇠퇴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 한 10년 지나면 대학 때 배우는 걸 거의 다 잊어버리고 써볼 수가 없는 현상을 노동시장의 이력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가 약간 회복되었지만은 고용 수준이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에서도 이번에 그 트럼프 당선이 러스벨트 중부의 그 일자리 없는 중심으로 트럼프 표가 나온 이유가 거기에 일자리가 굉장히 없는 상황이거든. 그 주로 이제 제조업이 있던 그렇죠. 지역인데, 예. 그러니까 이제 일자리를 내건 트럼프의 표가 몰린 그 거예요. 5대5 남부 지역 포함해서 네, 그렇습니다. 중부 지역. 반면 이제 러스벨트. 다른 측면에서 얘기한다면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일자리가 힘들다. 미국 경기 회복되고 있지만은 안정된 일자리가 창출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1차 대전 전에 세계화, 요거는 이제 뭐냐면 무역면에서 GDP 대비 무역 비중이 증가했었고 또 투자도 GDP 투자 비중이 증가했었는데 2차 대전과 1차 대전 사이에 이것이 추락을 했습니다. 이때를 반세계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1차 반세계화라고 그러는데요. 그 다음에 이것이 또 투자도 추락을 했다가 2차 대전이 끝나면서 많은 사람 이제 전 세계가 다 반성을 했죠. 이것이 결과적으로 엄청난 재앙을 초래했구나 해서 IMF다 가트 같은 걸 만들면서 다시 무역면에서도 증가하고 자본 투자 면에 증가해서 이 세계화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다시 반세계화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방과 그다음에 그 오픈 경제가 이제 다시 폐쇄로 개방 폐쇄 개방 지금 다시 폐쇄로 가고 있는 이 문제는 1차 반세계화의 끝이 2차 대전 큰 전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2차 대전이라는 게 결국 뭐 경제학적으로 본다 그러면 선진공업과 후발공업군 간의 시장 쟁탈을 위한 전쟁이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이제 자국 일자리를 위해서 이렇게 반세계화를 간다 그러면 그 끝이 어디인가? 학자들은 세계 경제사를 연구한 학자들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얘기가 나올 수 무슨 얘기고 지금 이 더 큰 문제는 많은 학자들은 그럼 이것이 시발점이 어디가 되겠느냐 하는 것 중에서 하나의 후보 중에 하나가 한반도도 후보가 된다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걸 좀 더 이제 뭐 깊이 본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건데 1차 세계화는 1870년부터 1914년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역량이 증가하고 자물 이동량이 증가하면서 세계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고 그것이 대반전이 이제 1914년부터 2019년까지 있었고요. 그리고 대공황이 오면서 2차 대전까지 갔었죠. 14년은 물론 1차 세계대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시카고 대학의 유명한 라구람 라잔이라고 하는 IMF 최연소 수석 에코노미스트를 지내고 인도 중앙은행 총재를 역임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분석을 한 건데 그래서 이제 지금 문제가 그것 때문에 큰 재앙을 거치고 나서 드디어 1960년대 이후에 이제 세계화가 시작이 됐는데 문제는 그런 과정에서 한국도 이제 비약적 성장을 한 건데 다시 지금 반세계화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 엄청난 지금 세계 경제 사적인 전환기에 들어갔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고요. 지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이제 그런 과정에서 경제 회복되고 또 이제 파격적인 감세를 하면서 재정 지출을 확대하기 때문에 트럼프 텐트를 밀어가는 벌써 국채 금리 상승을 왜냐하면 감세를 하는데 재정 지출을 확대하니까 국채를 많이 발행할 수밖에 없을 거다 해서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미국 경제 회복에 따른 미 연준의 금리 상승과 맞물려서 이것이 달러 강세를 초래하는 문제는 달러 강세가 되면 수출이 안 되겠죠. 이것 때문에 나온 것이 보호무역주의. 그다음에 달러 강세 그 역효과를 좀 둔화시키기 위해서 대미 흑자국도 같이
통화질 절상해라 압력을 가한단 말이에요. 예. 이런 현상을 이제 이래서 이제 가지고 뭐 환율 조작국 지정이라든가 뭐 그런 카드가 그렇습니다. 나오겠죠. 이런 것이 이제 뭐 한국에도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죠. 한국은 그야말로 수출 중심 수출 주도 국가이기 때문에 보호무역주의나 우리나라가 대미 흑자국이니까 통화 질성 압력이 큰 파장을 가져올 전망입니다. 미국도 보면 이렇게 이제 역시 보면은 달러 실효 환율이 이거는 올라갈수록 절상이 되는 건데 절상이 되면 수출이 안 됩니다. 여기는 조금 절하가 되면 수출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미국도 이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달러 강세를 무작정 허용하지만은 않을 건데 문제는 달러가 미국 경제 사정이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 대해서 통화 질상 압력과 보호무역주의가 더 강화될 것이라는 점이 이제 굉장히 한국 경제 그렇지 않은 한국 경제가 어려운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내적으로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대비는커녕 뭐 국회에 줄줄이 불러 세워가지고 지금 막 국내외적으로 망신 주기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정말 우리 경제가 너무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보면 미국도 보면 그래서 수출이 2015년부터 마이너스예요. 미국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좀 걱정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이제 대내적으로 투자나 소비가 활성화되면 성장률은 뭐 이렇게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요즘 특히 좋아지고. 그러나 미국 정부 생각은 특히 이제 이 수출 때문에 제조업 쪽에서 특히 미국 중부 지역 제조업 쪽에서 실업자가 많기 때문에 지금 좀 일자리가 생기는 것은 주로 비정규직 중심으로 많이 생겨서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수출이 증가세로 반전돼야 된다는 그런데 또 미국 경제가 좋아지면서 금리가 올라가서 달러 강세가 되는 이런 그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이 미국의 그러니까 미국은 그래서 무역 전쟁과 환율 전쟁을 동시에 수행해가는 그렇습니다. 그런 입장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우리가 신환율 전쟁이다 하는 거고, 그거는 우리가 한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이제 BHG 법안을 통과시켜서 이런 그 기준을 세 개를 만들어서 두 개 추측되면 감시 대상국, 세 개 추측되면 제재를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보고서 2번 나왔는데 한국은 2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10월달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고 결과적으로 여기서 한 300억 달러 흑자를 내는데 중국은 이제 3,560억 달러 흑자예요. 독일은 700억 달러, 일본이 한 670억. 문제는 이런 나라들 근데 독일은 그런데 이번에 이제 남유럽이 아직도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유로화를 쓰는 독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반면에 일본은 또 이번에 아베가 미국을 그야말로 취임도 하기 전에 트럼프 만나러 갔지만 일본은 아시아의 맹방이라는 점을 가지고 빠지려고 할 겁니다. 봐달라. 그러면 남는 게 이제 중국과 한국인데 한국은 지금 뭐 미국에 가서 뭐 이런 외교를 하기는커녕 국내적으로 좀 난리가 났기 때문에 아마 잘못하면은 제가 보기에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성향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하는 것이 이제 문제고요. 요거는 이제 옛날에도 우리가 슈퍼 301조 때 피해를 봐서 흑자가 고적자로 됐다는 거. 그때 우리가 원달러 환율을 절상을 막지 못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 고적자가 됐다는 거. 그걸 제가 보여드린 거고. 중국 입장에서도 양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에 고성장을 해왔는데 특히 2008년 이후에 국제적으로 저금리가 되면서 돈을 많이 빌려 투자를 엄청나게 했어요. GDP 대비 투자 비율이 46%라는 것은 이건 뭐 엄청난 겁니다. 보통 한 20%를 유지했는데 2008년 이후에 그러니까 국제 시장에 너무 돈이 싸니까 막 빌려 투자를 한 거죠. 했는데 수출은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중국이 엄청난 과잉 투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기업은 기업대로 부채가 많아졌죠. 자, 이것 때문에 이제 또 과잉 투자를 하니까 또 투자를 많이 하니까 임금도 올라갔고요. 그런데 수출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제조업이 지금 가동률이 50%대까지 떨어져 있는 속에서 중국이 위안화를 절하해가지고 수출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미국에서 압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미국 압력을 유효하게 막아내지 못하면 중국 경제가 내년 중에 경착륙 가능성이 있어요. 6% 아래로 내려가면 경착륙 6% 아래로 내려가면 경착륙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바오리오.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중국이 이 제조업 가동률 50%라는 건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업 부실이 엄청나고요. 금융 부실이 굉장히 많아서 중국의 경제가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문제는 중국 경제가 그렇게 되면 그래서 중국이 이제 계속 위안화 국제화를 해오다가 할 수 없이 위안화를 절하한 거예요. 왜냐하면 위안화를 아시아적 통화로 하려고 하는 게 위안화 국제화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려면 아시아 지역에서 위안화를 많이 통용되게 하려면 위안화가 강세가 돼야 위안화 보유 메리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해오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위안화 절하를 지금 해가지고 지금 했는데 그러니까 위안화가 절하가 되니까 돈들이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면서 지금 중국 아까 얘기했는데 외채가 이렇게 많습니다. 왜냐면 주로 2008년 이후에 대거 빌려가지고 중국도 외채가 약 한 1조 6천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보유 외환도 많지만 예, 외채도 그렇습니다. 많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외환 보유액은 지금 빠져나가면서 빠졌고요. 줄어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내년 정도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속에서 한국 경제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예를 들면 복합 불황 위기 가능성이 뭐냐면 우선 한국 경제가 저성장기로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규제 핵파나 구조 계획이 안 돼서 4차 산업혁명이 진입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야말로 자유로운 4차 산업혁명이 되려면 규제 핵파가 관건인데 지금 뭐 다 인터넷 전문은행도 지금 출범이 지금 제대로 지금 줄눈발이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미래 분야가 뭐가 되는지. 네, 심지어는 뭐 지금 창조경제 혁신센터도 전부 최순실 딱지를 붙여가지고 전부 다 예산을 삭감하고 있고 예. 지금 완전히 우리 4차 산업혁명이 뭐고 지금 안중에도 없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죠. 그래서 문제인데 한 가지는 또 정치 위기가 도래해서 국정 공백이 장기화할 가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외적으로 미국 통상 환율 압박이 있고 중국은 경착륙 가능성이 있는데 누가 대응하니? 누가 대응할 사람이? 대응할 사람이 없어요. 오죽하면 일본의 아소부 총리가 한국은 한일 통합 사업을 협상할 파트너가 없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왔다. 저쪽은 교만한 소리지만 사실 또 뜨끔한 소리기도 하더라고요. 뜨거운 소리죠. 그래서 그런 얘기고 그래서 이제 경제가 이제 위기 온다는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요거는 이제 뭐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이제 성장률 떨어지면서 분배가 악화된 건데 이게 참여정부 시절에 진위에서 올라가면 분배 악화되는 건데 확 악화됐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반기업 뭐 이런 거였거든요. 역설적입니다. 네, 저 노무현 정부 때 저랬다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경제라는 것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그냥 파 심은 데 밭나고 콩 심은 데 혼나는 거예요. 네. 내가 대기업들 때려잡아가지고 국민 여러분 잘 살게 해주겠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기업들이 그럼 때려잡으면 투자를 안 하죠. 해외로 나가버리죠. 그럼 이래 되는 거예요. 때리긴 여기 때리는데 저 앞에 고통받고 그러니까 아프다는 사람 제가 제일 오늘 청문회하면서 보는 심정이 잘못한 게 있으면 당연히 법에 처벌해 하는 건 당연하지만 저렇게 망신주기로 대내해적을 하면은 우리 경제가 어디로 갈까 너무 참담한 심정이 들었어요. 자, 지금 그래서 이제 제가 다가오는 게 우리가 이런 완전히 지금 뭐 퍼펙트 스톰인데 위기가 온다는 얘기인데 지금 소비, 투자, 수출 다 안 되죠. 가계부채는 늘어나죠. 보험무역지는 강화되죠. 이러니까 또 구조조정도 못해.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지금 바짝 엎드렸습니다. 네. 이거 잘못했다간 지금 뭐 경제수석이다 뭐다 구속되는 거 보면서 공무원들 바짝 엎드려 있죠. 이 와중에 노조는 이제 고개 들고. 예, 지금 왜냐하면 구조조정을 잘못하면은 다음 정권이나 대선 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네.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밀어놨죠. 우리 미루는 과정에서 기업 부실과 금융 부실을 증가해서 골물대로 골맞을 겁니다. 이 누가 앞으로 이 폭탄 돌리기죠. 자, 그다음에 구조개혁이나 규제과도 완전 물 건너갔고 이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더구나 이제 경제민주화 공세가 한참 또 더 심해지고 미국 금리 인상, 중국 경착륙, 국정 동력 산실 지금 벌써 외국인들이 많이 이탈하고 있죠. 아까 얘기했지만 한일 통화 사업도 곤란하다 발언. 이 통화 사업이라는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난 2008년도 한미 통화 사업을 했지만 전략적 우호 관계에 있는 국가끼리 그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돈을 수합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본 생각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위안부 협정도 지금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고 또 한일 군사 정보 협정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일본 입장에서는 한일 관계를 지금 굉장히 어려운 관계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번에 아소 발언을 보면서 일본이 한국을 보는 시각을 대충 읽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과연 일본이 통화 사업을 해줄 만큼 한일 간이 전략적 우호 관계인가 이런 문제를 일본이 검토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그래서 결국 무디스도 경고하고 나섰는데 우리가 지금 외환 보유 사정이 내년에 만약에 계속 외국 자금이 유출됐을 경우에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2008년처럼 미국이 통화 사업을 해줄 거냐 그것도 지금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안 그래도 뭐 외환 보유액도 벌써 순위가 7에서 8일 한등에 떨어졌다. 뭐 와싱턴이 한국 정부를 보는 시각이나 일본이 한국 정부를 보는 시각이 좀 옛날하고는 다르다는 점을 인식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인 위기다 하는 얘기인데요. 제가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제가 결론 한 가지 얘기하면은 이런 걸 이제 이것도 옛날에 위기 정치 위기 다음에 위기 온 걸 보여주고 있는 건데
97년도에도 김인철 사태 터지고 위기가 왔죠. 2008년도에도 광우병 사태 끝에 위기가 왔죠. 지금도 이런 사태가 뭐 옛날에 비하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은 이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어쩔 수 없이 뭐 정당 간에 싸우는 건 뭐 저는 뭐 그건 정당의 속성이라고 봅니다. 다만 경제 문제가 다시 위기가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여야 간에 하나 합의해서 국민에게 선언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경제사령탑을 조서 임명해가지고 경제정치에 정권을 좀 부여해라. 네. 경제 문제는 당신이 그냥 알아서 네, 대통령이야. 네, 네. 당신이 해라. 우린 권력 싸움 좀 할 테니까. 네. 두 번째로는 지금 고위 관료들이 구속되는 거 보면서 공무원들이 바짝 엎드려 일을 안 합니다. 구조조정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래서 위기를 안 당하려면 한시적으로 경제정치하는 공무원에게 면책을 주겠다. 내년까지 김종석 의원이 이런 법안도 하나 위기가 안 오도록만 해달라. 네. 우리는 뭐 내년 정권 잡기 싸우는데 뭐 그야 정당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네. 경제는 부총리 중심으로 그리고 공무원들 면책권을 주어서 위기가 안 오도록 해달라. 지금 이 길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교수님 논리 뭐 확실하고 또 결론도 좋습니다. 걱정이 많이 되는데 요 문제는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또 네. 봐서 중간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네. 못한 걸 한 번 더 2탄으로 다시 한 번 더 네. 들려주십시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뭐 자꾸 상황이 바뀌니까 그렇게 그때 또 해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